야, 당장 꺼져! 너 같은 건 평생 이런 데 구경도 못하고 살 인간이라고. 그 말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 떨어졌어요. 6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금까지 뿌려진 채 쫓겨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을 뿐이에요. 단 5글자. 지금 오세요. 그리고 정확히 12분 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성진그룹의 구태준 회장이 경호원 20명을 이끌고 이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상대는 방금 전 소금 세례를 맞은 바로 그 여자였어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서울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이른 오전부터 꽃향기와 샴페인 냄새로 가득했죠. 천장에서 드리워진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순백의 작약과 아이보리 잔미가 가득 꽂힌 화병이 놓여 있었어요. 예식 시작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하객석의 절반 이상이 채워져 있었죠. 재벌가의 딸과 대기업 본부장의 결혼식이다 보니 하객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무게감을 품고 있었어요. 명품 수트, 하이 주얼리, 조용하지만 거만한 눈빛들. 그 화려함 속에서 잠시 어색하게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강영숙, 48살. 그녀는 진회색 코트를 단정하게 여미고 볼룸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것은 작은 흰 봉투 하나였죠. 오랫동안 물과 바람과 비린내 속에서 일해온 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새로 산 장갑으로 가린 채였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의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죠. 그녀가 이곳에 온 건 미련 때문이 아니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의 재혼식에 초대받은 것도 아니었고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마련해둔 일들이 하나하나 터지기 전에 그 남자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바로 옆에서 목격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강영숙은 조용히 볼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기요. 낮고 냉담한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최진수, 나이 51에 아직도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남자. 20년을 자기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자를 단 3초 만에 알아보고 그 얼굴에 경멸의 빛이 번졌습니다. 야,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주변 하객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죠. 진수는 그 시선들이 신경 쓰이는 듯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며 영숙의 코트 깃을 손가락 끝으로 건드렸습니다. 야, 이 시장 바닥 냄새 좀 봐. 비린내 진동하네. 내 결혼식에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진수를 더 자극했는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식전 음식으로 준비된 빵과 함께 놓인 고급 암염통이었어요. 그는 뚜껑을 열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영숙의 코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건 평생 이런 데 구경도 못하고 살 인간이니까. 비린내 나는 거 제발 좀 씻고 다녀. 응?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그 순간 볼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일부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신부 측 친척으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혀를 찾고 진수의 친구 중 한 명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진수의 표정에는 추후의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소금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당당하게 넥타이를 고쳐 매는 그 모습은 이 남자의 2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부끄러움을 배우지 못한 채 성공한 사람. 자신이 밟고 올라온 계단을 걷어차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영숙의 코트 위에 하얀 소금이 얹혔어요. 낮고 고요한 볼륨의 공기 속에서 그 소금 결정 하나하나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보였죠. 영숙은 소금이 뿌려진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굴욕도 없었죠. 눈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직 지극히 차분하고 지극히 냉정하고 지극히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을 뿐이에요. 진수는 그 눈빛을 보고 잠깐 불편함을 느꼈는지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뭘 봐. 빨리 꺼지라고. 영숙은 그제야 아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 한마디가 담담했던 탓인지 진수는 오히려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나중에 진술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었죠. 그는 뒤돌아서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고 영숙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녀가 핸드백 안에서 꺼낸 것은 작은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금 세례 장면을 목격한 볼륨의 하객들은 각자의 반응을 드러냈어요. 일부는 영숙을 불쌍하게 바라봤고 일부는 쑥덕거리며 그녀의 옷차림을 후쳤습니다. 몇몇은 이런 날 왜 왔냐며 작게 혀를 찼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진수를 향해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이 식장에서 최진수는 대성그룹 회장의 사위가 될 남자였고 대성그룹은 이 하객들 중 절반 이상의 밥줄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권력이 있는 곳엔 침묵이 따라오는 법이었죠. 하지만 볼륨 한편에 조용히 앉은 이강영숙은 그 침묵이 어떤 소리로 바뀌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켜고 아주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구 회장님이었어요. 문자 내용은 단 5글자였죠. 지금 오세요.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이강영숙이 최진수라는 남자를 처음 만난 건 그녀의 나이 28, 그가 29이던 해의 봄이었어요. 당시의 진수는 작은 무역회사에 갓 입사한 사원이었고 영숙은 인천의 소래포구에서 어머니와 함께 수산물 도매를 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 시절의 진수는 달랐어요. 없는 살림에도 환하게 웃었고 영숙의 손을 잡으며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때 당신 고생시킨 거 다 갚을게라고 말하던 남자였거든요. 그 말을 영숙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그 말이 사실이 되도록 자신이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결혼 후 첫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허름한 반지하 새방에서도 둘이 함께였고 진수가 야근하는 날이면 영숙은 도시락을 싸서 회사 앞까지 들고 갔습니다. 차비가 아까워 두 정거장을 걸어갔던 날도 있었고 더운 여름에 선풍기 한 대로 둘이 부채질하며 연애 편지를 낭독하던 날도 있었죠.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진수가 다니던 무역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진수는 석 달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혔어요. 술을 마셨고 짜증을 냈고 영숙에게 화풀이를 했죠.
그 시기에 영숙은 수산시장에서 일감을 2배로 늘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폭우로 나갔고 새벽 5시에 경매에서 좋은 물건을 낚아챘으며 낮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한 끼를 먹었어요.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진수를 먹이고 입히고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시 영숙의 어머니 박순분 여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관절염으로 무릎이 시큰거리는 몸을 이끌고도 새벽마다 딸과 나란히 생선 손질을 했고 영수가 내가 저 남자 잘못 만난 것 아니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어머니를 달랬죠. 엄마, 진수가 성공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 믿음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영숙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재취업에 성공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던 매 순간마다 영숙은 수산시장 자리를 지켰어요. 새벽에 비린내가 코끝에 배고 겨울바람에 손이 트고 장화 속에서 발이 얼어붙어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숙의 방식이었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뒤에서 갖춰주는 것. 나팔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지 않아도 뿌리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강영숙이라는 여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진수가 본부장 자리에 오른 것은 결혼 1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혼자 술자리에서 돌아왔어요. 영숙이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두었지만 진수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냄새가 난다는 말부터 꺼냈죠. 야, 집에 무슨 냄새야? 비린내 진동하잖아. 영숙은 웃으며 내가 오늘 갈치 손질하다가 냄새가 좀 남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진수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야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된 말. 야, 그 냄새 좀 없앨 수 없어? 역겨워.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그 이후로 조금씩 더 자주 나왔습니다. 비린내, 시장 냄새, 생선 기름 냄새. 진수가 영숙을 부르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야가 되었고 여보가 너가 됐죠. 밥상에서 영숙이 덜어준 음식을 슬쩍 밀쳐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18년째 되던 가을, 영숙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수산시장에서 딸과 함께 일하다가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졌고 결국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작지 않았어요. 소래포구에 있던 수산물 도매 가게와 그 건물,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예금 통장. 총 금액으로 따지면 8억에 가까운 재산이었죠. 영숙의 어머니는 그 재산을 딸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영숙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진수는 영숙에게 우리 재정이 어렵다, 투자를 해서 더 불려야 한다며 통장 도장을 요구했고 영숙은 남편이 하는 일이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투자처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진수가 몰래 사귀고 있던 대성그룹 회장의 딸 하준이 씨와의 미래를 위해 움직여진 돈이었거든요. 영숙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혼 통보를 받은 뒤였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20년 세월의 무게 같은 것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이유를 묻자 진수는 이렇게 말했죠. 넌 내 수준에 안 맞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 몸에서 나는 그 냄새 20년 동안 참아온 거야. 비린내, 시장 아줌마 냄새.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말이 영숙의 몸속 어딘가를 찌르고 들어왔어요. 비린내.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그 남자의 앞길을 닦아온 20년의 흔적. 손끝에 스며들고 옷에 배고 머리카락에 엉긴 그 냄새가 이제 와서 역겨움의 이유가 됐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언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결국 영숙은 이혼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사실은 어머니의 유산 8억 중 5억이 이미 진수의 손을 거쳐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는 진수 앞으로 넘어갔고 예금 계좌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영숙에게는 당장 그것을 싸울 시간도 돈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강영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다시 수산시장으로 나갔어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새벽 시장에서 어머니의 앞치마를 두르고 경매장 앞에 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 옆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영숙아, 넌 할 수 있어. 냄새가 뭐 어때? 이 냄새가 우리 먹여 살렸잖아. 그 목소리를 붙잡고 영숙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해두자면 이강영숙이 수산시장에서 도매상을 시작해 냉동 물류 사업으로 확장하고 그것이 전 세계 냉동 물류 네트워크로 이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회사 명의는 따로 두었고 인터뷰는 일절 거절했으며 미디어에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강영숙이 성진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 의사결정자라는 사실을, 그녀가 구태준 회장에게 10년 전 긴급 자금 3천억을 지원하며 그룹의 위기를 구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냉동 물류의 20%를 그녀의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최진수만큼은 절대 몰랐어요. 자신이 이혼한 전처가 자신이 곧 함께하게 될 처가인 대성그룹의 최대 파트너사 성진그룹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무지가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영숙이 문자를 보낸 지 정확히 12분이 지난 시각이었어요.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검은 수트 차림의 남자들이 양옆으로 늘어섰고 그 뒤로 또 다른 인물들이 차례차례 들어섰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은 고개를 빼들며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구태준, 72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성진그룹의 창업주의자 회장. 그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종합물류에너지 그룹을 일군 인물. 그의 이름 앞에선 대통령도 악수를 청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의 정설이었고, 그가 인터뷰를 거절한 언론사는 셀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결혼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식장의 사회자는 마이크를 손에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신랑 측 주례를 맡을 예정이었던 인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빼들었죠. 구태준 회장의 등장은 이 결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는 대성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없었고 진수와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태준 회장은 천천히 볼륨 안을 걸었습니다. 경호원 20명이 그의 좌우와 후방을 에워쌌고 그의 시선은 오직 한 방향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볼륨 한쪽 구석, 진회색 코트에 소금이 뿌려진 채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자. 이강영숙. 구태준 회장이 그 앞에 멈춰 섰을 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볼륨의 악단도 연주를 멈췄죠. 그리고 그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그 남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흰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복귀하실 시간입니다. 그룹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장 안에서 누군가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두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은 다시 구태준 회장과 이강영숙에게로 향했어요. 혼인 예식을 앞두고 차려입은 600명의 하객들이 지금 이 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영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구태준 회장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동작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지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객들 중 가장 빠르게 정황을 파악한 쪽은 진수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성진그룹 최대 주주 이강. 그중 한 명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신음을 토했어요. 그는 핸드폰 화면을 옆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한 경제 전문지의 기사가 열려 있었는데 제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진그룹 실질 최대 주주 이씨, 구 회장에게 3천억 지원한 숨겨진 실세. 기사 속 사진은 안경을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형과 서 있는 자세는 지금 이 자리에 그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술렁임의 파도는 빠르게 볼륨 전체로 퍼졌습니다. 진수 쪽 하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낮게 수군거렸고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급히 자리를 뜨는 기척이 났죠. 대성그룹 임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볼륨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측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가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최진수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것이었죠. 누군가 달려가 그에게 귓속말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진수의 얼굴이 볼륨 입구에서부터 보였는데 그 표정은 처음엔 의아함이었다가 곧 당혹감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수는 영숙 앞에 서 있는 구태준 회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구태준 회장 곁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영숙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볼륨 저편에서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강영숙이 이 자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이 자리만의 주인이 아니었죠. 훨씬 더 거대한 세계의 주인. 진수의 다리가 그 자리에 박혀버렸어요. 다가서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른 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수십 년을 업계에서 살아온 남자의 육감이 지금 이 순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미 소금 세례의 굴욕도 20년의 서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오래 준비해 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하고 완전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음 통화를 위해서였죠. 결혼식장의 공기가 여전히 술렁이는 가운데 이강영숙은 자리를 약간 비켜 볼룸의 한쪽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구태준 회장이 그녀의 뒤에서 잠시 기다렸고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보호하듯 에워쌌습니다. 영숙의 손가락이 전화기 화면을 짚었어요. 성진 물류 총괄 담당이죠?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즉각 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20년 전의 수산시장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만은 달라진 게 없었죠. 대성그룹과 진행 중인 3조 원 규모의 냉동 물류 프로젝트. 지금 이 순간부로 전면 취소하세요. 계약 위반 조항 확인하고 위약금 산정은 법무팀에서 즉시 처리해요. 오늘 오후 5시 이전에 공식 문서 발송 완료해 주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곧 안정됐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통화는 채 30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볼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정하게. 그러나 볼룸 안의 변화는 불과 5분 만에 시작됐어요. 볼룸 정면의 대형 스크린은 원래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스크린에 갑자기 뉴스 속보 화면이 켜졌어요. 처음에는 몇몇 하객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들었고 그 다음 순간부터는 볼룸 전체가 그 화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속보 자막이 흘렀어요. 속보 대성그룹 주가 장중 하한가 직행. 성진그룹과의 3조 프로젝트 돌연 취소 통보 받아. 화면 속의 주가 차트는 직선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이어졌어요. 누군가 그 스크린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주가 정보가 연동된 채널이 켜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객들 중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이미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방금 이 볼룸 복도에서 한 여자가 전화 한 통을 했고 그 전화 한 통이 3조 원짜리 계약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대성그룹이요? 하객 중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 신부 아버지 회사잖아요. 순간 자리를 뒤덮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술렁임으로 바뀌었고 술렁임은 점점 더 커지는 웅성거림이 됐어요. 하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화면 속 대성그룹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장개장 대비 30% 하락, 40% 하락, 그리고 결국 하한가. 볼룸 밖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대성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넥타이를 절반쯤 풀어헤친 채 볼룸 문을 밀어젖히고 들어왔어요. 그는 신랑인 진수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진수는 아직도 볼룸 입구 쪽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진수에게 달려가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진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진수가 이강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은 그 시선을 받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자신의 소금 뿌려진 코트를 천천히 살폈어요. 그리고 손으로 그것을 살살 털어냈습니다. 소금이 바닥에 내려앉았죠. 그것이 답이었어요. 볼룸 안에서 가장 초라했던 여자가 이 순간 가장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남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등 뒤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의 무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함영주는 오늘의 주인 중 한 명이었어요. 딸 하준이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나이 63세 아직도 기세가 등등한 남자.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넘기고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를 차려입은 채 오전부터 하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이 만족스러웠어요. 사위가 될 최진수는 출중한 외모의 대기업 본부장 경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손에서 샴페인 잔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이 전달한 내용을 들은 순간부터 함영준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증발했어요.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를 핸드폰 화면으로 확인하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성진그룹과의 3조 원 프로젝트.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대성그룹이 2년 전부터 준비해온 냉동 물류 인프라 확장 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 대성그룹이 조달한 차입금이 2조 2천억이었고 시장에서는 이미 이 계약을 기반으로 주가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지금 취소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오늘 딸의 결혼식 날 오전에 함영주는 자신의 비서에게 성진그룹 측 연락처를 찾으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성진그룹 쪽에서는 취소 결정이 내부 최고 의결권자의 직접 지시로 내려진 거라 번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결권자가 오늘 이 식장 안에 있다고.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함영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륨 안을 훑었어요. 구태준 회장.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진회색 코트의 여자. 아직 이름도 얼굴도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 여자. 함영준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식장 안쪽에서 멀뚱히 서 있는 진수를 발견했습니다. 진수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함영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 눈에 불꽃이 튀는 것처럼 분노가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볼륨을 가로질러 빠르게 걸었죠. 하객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어요. 그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아! 그 목소리가 볼륨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진수가 화들짝 뒤돌아봤습니다. 장인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함영준은 진수 앞에 멈추더니 망설임 없이 그의 수트깃을 양손으로 틀어쥐었습니다. 야, 이게 자식아. 그 욕설이 볼륨 안에 퍼지는 순간 하객들 중 몇몇이 비명에 가까운 탄식을 내뱉었어요. 함영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트깃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재킷이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어깨 솔기부터 찢어지기 시작했죠. 내가 누굴 건드린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진수는 발이 반쯤 들릴 정도로 끌려 올라갔어요. 그의 얼굴에서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영준은 이탈리아 수트가 찢어지는 소리도 주변 하객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다시 힘을 주었고 진수를 볼륨 밖 복도로 밀어붙였죠.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너 때문에. 너라는 놈 때문에. 복도로 밀려난 진수가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찢어진 수트 재킷이 한쪽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함영준이 그것을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300만 원짜리 수트가 대리석 복도 바닥 위에 쓸쓸히 나뒹굴었죠. 내 딸 결혼식이 오늘이야, 알아? 오늘.
이 판을 당신이 다 엎어버린 거야. 당신이 데리고 온 전철하는 그 여자가 성진그룹의 주인이야? 그걸 몰랐어. 당신이? 그걸 몰랐다고? 진수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함영준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에서 이게 뭔 꼴이야. 당장 이 호텔에서 나가. 지금 당장. 복도 한편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영숙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 눈빛 깊은 곳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안도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품 수트가 찢어진 채로 복도 바닥에 뒹굴고 그 위에 진수가 기대어 서 있었어요. 30분 전만 해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듯 소금을 뿌리던 남자가 지금은 찢어진 옷깃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볼륨 안에서 하준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것으로 오늘의 결혼식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취조실은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공간이었어요. 벽은 회색이었고 철제 의자는 오래되어 삐걱거렸으며 공기 중에는 낡은 철과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이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었죠. 최진수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취조 형사 2명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진수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으며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결혼식 날의 그 깔끔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죠. 그가 받은 혐의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금 횡령. 전 직장에서 법인 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였어요. 2번째는 작물 취득 및 사기. 전처로부터 양도받은 부동산과 예금 중 일부가 사기적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강영숙이었어요. 영숙이 이혼 이후 2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당시 진수가 영숙에게 서명하게 한 각서의 내용, 예금 이체 기록, 부동산 명의 이전 당시의 공증 서류, 그리고 진수의 전 동료가 제공한 회사 내부 메일 기록,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수사관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진수는 부인했습니다. 다 합법적인 방법이었다고, 영숙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이혼에 앙심을 품은 전처의 보복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정교했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조가 1시간쯤 진행되었을 때였어요. 취조실 유리 너머의 복도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형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고 잠시 후 취조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남자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에 이강영숙이 따라 들어왔죠. 영숙은 취조실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맞은편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수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것이었어요. 수갑을 찬 진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마른 침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건조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보고를 하는 것 같은 어조였죠. 하지만 그 단 한마디가 취조실의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내가 가로챈 내 어머니 돈, 내 땅, 내 유산, 오늘부터 전부 압류됐어. 진수가 눈을 껌뻑였습니다. 소래포구 건물,
명의 이전 당시 공증 서류에 위조된 내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거든. 그 건물은 오늘 가압류 들어갔어. 당신 이름으로 된 예금 계좌도 전부 동결됐고 당신이 투자한다고 가져간 5억. 그 돈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지금 얼마가 되는지 알아? 진수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법정 이자율로 10년치 계산하면 원금 포함 8억 2천만 원이야. 당신이 갚아야 할 돈. 그리고 형사소송 진행되면 횡령 혐의까지 더해지니까 당신 앞으로 5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변호사가 말하더라고. 영숙은 거기서 잠깐 멈췄어요. 진수가 의자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자로 갚아. 진수야. 내 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발이 트면서 벌어놓은 돈이야. 내가 새벽마다 생선 냄새 맡으면서 지켜온 돈이야. 그 돈을 당신이 당신 여자한테 썼잖아. 이자까지 다 내놔. 한마디 한마디가 낮고 단단했어요. 굴욕도 없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어요. 오직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되돌려받는 사람의 당연하고 냉정한 선고였을 뿐이었죠.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서류 가방을 들고 취조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진수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영숙아. 그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볼품없이 무너진 목소리가 취조실 안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등으로 받았어요. 한 박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문을 밀고 나갔어요. 취조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가석방은 사건 발생 40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진수는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일정 조건부로 그것을 허가했어요.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출국 금지 조건 하에 석방된 것이었죠. 하지만 진수에게는 납부할 공탁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계좌가 동결됐고 부동산은 가압류됐으며 결혼 예정이었던 하준이 측에서는 이미 혼인 의사 철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진수는 겨우 마련한 소액의 공탁금으로 석방됐어요. 그가 경찰서 현관을 나서던 날 아침 서울역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는 광고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전광판의 화면은 선명했어요. 최진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얼굴 사진. 사진 아래로 짧은 텍스트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노린 사기꾼. 전 배우자 유산 편취. 기업 공금 횡령. 그리고 결혼 사기. 최진수. 국민 여러분, 이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광판은 서울역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 입국장 전광판, 부산역 대형 스크린, 강남역 지하 디지털 광고판,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디지털 광고 화면, 심지어 일부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배너, 광고 영역에까지 동일한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이 캠페인을 기획하고 집행한 곳은 성진그룹 산하의 미디어 광고 기획사였어요. 물론 이 광고의 배후에는 이강영숙이 있었죠. SNS는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 서울역 전광판에 사진을 찍어 올렸고 그것이 오전 10시도 되기 전에 10만 회 이상 공유됐어요. 댓글란에는 저 사람 대성그룹 회장 딸이랑 결혼하려던 사람 아니냐. 전처 유산 빼돌린 거 맞죠? 진짜 사이다다 같은 반응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뉴스 채널들이 이 광고를 받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채널에서는
성진그룹 실세 이강영숙 회장의 공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냈고 법조 전문 채널에서는 사기죄와 명예훼손 사이에서의 법적 쟁점을 다뤘죠. 일반 시사 채널들은 이 사건 전체를 재구성한 인포그래픽을 내보냈습니다. 진수는 이 모든 것이 터지고 있다는 것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이 그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이 전국 전광판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죠.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집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대성그룹 측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서울 어딘가의 작은 모텔방 안에서 혼자 뉴스를 봤어요. 화면 속에서는 한 기자가 전광판 앞에 서서 리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실질 지배자 이강영숙 회장이 직접 광고를 통해 전 배우자의 사기 행각을 공개 고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법적 경제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방 한쪽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 같은 건 급이 안 돼. 그것이 그의 말이었죠. 식장에서 영숙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입버릇처럼 해왔던 말. 비린내 난다고, 수준이 안 된다고, 이런데 올 처지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전국 전광판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강영숙이 아니라 최진수였습니다. 어둡고 좁은 모텔 방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낮고 좁은 자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강영숙이 그날 저녁 이후 어디에 있었는지 측근들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사무실에 앉아 창 너머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 어딘가에서 진수가 모텔방 벽에 기대어 있을 시각, 영숙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다음 달 재단 개소식 기획안이 놓여 있었어요. 그 기획안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 재단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숙은 그 문구를 잠시 읽었어요. 그리고 서류 위에 사인을 했습니다. 다음 막으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이강영숙 여성창업지원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어요. 하얀 작약과 분홍 모란이 가득한 플라워 아치가 입구에 설치됐고 그 안으로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계 인사, 재계 인사, 언론인,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로 선발된 여성 창업가 50명. 이 자리는 이강영숙이 지금껏 만들어온 어떤 자리와도 달랐어요. 그것은 화려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한 자리였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담긴 의미가 달랐거든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의 과시가 아니라 수십 년을 새벽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던 사람이 마침내 비단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영숙은 그날 가장 짙은 와인빛 드레스를 입었어요. 어깨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달려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림머리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그 두 가지가 이 여자 안에서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에는
드레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였어요. 천이 바랜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끈 부분은 오래 묶고 풀었다가를 반복해서인지 색이 다르게 빠져 있었어요. 그것은 박순분 여사의 앞치마였습니다. 영숙의 어머니가 소래포구 수산시장에서 평생 두르고 일했던 그 낡고 바랜 면 앞치마. 영숙은 그것을 자신의 가방 안에서 꺼내 손에 쥐었어요. 그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영숙의 얼굴은 차분했어요. 객석에 앉은 300명이 그녀를 바라봤죠.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영숙은 한 손에 낡은 앞치마를 쥔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래 냄새를 품고 살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새벽 수산시장의 비린내. 손에 베고 옷에 스며들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 누군가는 그것이 역겹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냄새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먹여 살렸고 저를 키웠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거든요. 영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조용해진 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흔들린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정착되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죠. 오늘 저는 이 낡은 앞치마를 들고 왔어요. 영숙이 손에 든 앞치마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평생 두르셨던 앞치마입니다. 새벽 3시부터 포구에 나가 생선 손질을 하셨던 분, 관절이 망가지면서도 딸 곁에 서 계셨던 분,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엄마 내가 꼭 잘 될게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숙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영숙아, 냄새가 뭐 어때? 이 냄새가 우리 먹여 살렸잖아. 장내 어딘가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영숙은 낡은 앞치마를 가슴에 가볍게 품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그녀의 눈가를 비췄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죠. 엄마, 나 이제 비린내 안 나지? 향기가 나지? 그 한마디였어요. 객석의 여기저기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여성 창업가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중 한 명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였죠. 제게 인사들도 표정이 굳어졌는데 그 굳음이 냉담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압도된 종류의 굳음이었습니다. 구태준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는 10년 전 그룹의 위기를 구해준 그 여자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천억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고 회장님이 원하실 때 갚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여자. 돌아온 돈에 이자를 얹어 돌려주려 했더니 이자는 필요 없고 저한테 한 가지만 해주세요. 제가 원할 때 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여자. 그 자리가 지금 이것이었거든요. 영숙은 연설을 끝냈어요. 연단에서 내려오는 그 걸음걸이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오래된 박수였습니다. 예의상 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향한 진심 어린 박수. 영숙은 그 박수를 받으며 손 안에 낡은 앞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오래된 천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새벽 수산시장의 냄새가 잠깐 코끝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냄새가 났을 리는 없겠지만 영숙에게는 그 감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역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향기였어요. 이강 영숙만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향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변두리 지역,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이었어요. 그곳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공업 폐기물과 낡은 플라스틱과 부패한 무언가들이 뒤섞인 냄새. 수십 리 밖에서도 바람이 바뀌면 코끝에 달려오는 그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도 익숙해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죠. 최진수는 그 냄새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립지 외곽 도로변에 세워진 낡은 컨테이너 건물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당당한 거주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매립지 관리 업체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을 시작한 것이 넉 달 전이었고 숙소가 없어 업체 측에서 제공한 컨테이너 방 한 칸을 쓰고 있었거든요. 재판은 그보다 훨씬 전에 끝나 있었어요. 징역 4년, 집행유예 4년. 피해 금액의 전액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고 업계에서의 경력은 사실상 삭제됐어요. 대성그룹과의 관계는 결혼식 당일 이후로 영구 단절됐고 하준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진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것은 없었어요. 돈도, 인맥도, 이름값도. 진수는 매립지 주변 도로를 걸으며 손에 든 비닐봉지를 뒤졌습니다. 누군가 버린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이틀 전으로 찍혀 있었지만 봉지를 열어보니 아직 먹을 수 있어 보였죠. 그는 그것을 들고 컨테이너 건물 한쪽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발 아래는 흙이었어요. 낡은 운동화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최근 작업 중 긁힌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진수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반찬 2가지, 밥.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악취는 그의 코를 자극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반응할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매립지 방향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가 있었어요. 컨테이너 건물 한쪽에 설치된 낡은 벽걸이 TV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보려고 설치해둔 TV였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도 전원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렀습니다. 성진그룹과 이강영숙 재단의 협력으로 올해 여성 창업가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배 확대됐습니다. 이강영숙 회장은 진수가 도시락 뚜껑을 멈추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이강영숙의 얼굴이 보였어요. 자신이 알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검정 재킷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하는 목소리. 그 뒤로 성진그룹 사옥의 로비가 보였어요. 진수는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마치 반사적으로, 마치 그 여자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TV 화면은 이제 앵커로 넘어갔어요. 이강영숙 회장이 설립한 재단은 출범 1년 만에 누적 지원금 500억을 돌파하며 진수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공기 속에서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훔쳤던 8억, 자신이 가로챘던 유산, 그것을 이 여자는 씨앗처럼 땅에 심어서 지금 저 숫자가 됐습니다. 진수는 TV를 향해 이름을 불렀어요. 소리내어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을 뿐이었죠. 영수가. 하지만 TV 화면 속의 이강영숙은 당연히 들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다음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수가 알던 20년 전의 그 수줍고 조심스러운 미소와는 달랐어요. 이제 그것은
세상 어떤 시선도 굳이 의식하지 않는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주변 매립지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진수가 미처 먹지 못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위로 그 냄새가 덮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그의 눈동자에는 자신이 말했던 말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비린내 난다고 했던 말, 급이 안 된다고 했던 말, 시장 바닥 아줌마라고 했던 말, 그 말들이 지금 이 악취 가득한 매립지 위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지독한 냄새는 생선 비린내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뱉은 말이 돌아와 자신을 덮는 냄새. 그것이 훨씬 더 지독하고 훨씬 더 오래 갔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도 TV도 아무것도 다시 보지 않은 채로 쓰레기 매립지 인근 컨테이너 건물에서 멀지 않은 곳 지나가던 행인 중 한 명이 진수를 알아봤어요. 반년 전만 해도 전국 전광판에 얼굴이 올라가 있던 남자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없었어요. 관심도 연민도 분노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이미 잊어가고 있었거든요. 한때 뜨거웠던 이름이 차갑게 식어가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전한 몰락이었어요. 두 번째 봄이 왔어요. 서울의 거리는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도로 위에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그 아래를 걸으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도시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드는 짧고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췄습니다. 이 호텔이 처음 등장한 이 이야기에서 이 건물 앞에는 360일 전에도 리무진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리무진들은 결혼식 하객들을 위한 것이었죠. 지금 이 리무진은 단 한 대였습니다. 호텔 측에서 나온 담당자가 리무진 문을 열었어요. 이강영숙이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었는데 그것은 1년 전 식장에서 소금 세례를 맞았던 진회색 코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깔끔하게 재단된 블랙 울 코트, 안에는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공간 전체에 존재감을 남기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오늘 이강영숙 재단의 1주년 기념 감사패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1년 전 바로 이 호텔에서 이 여자는 소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텔이 재단의 사회공헌 부문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아이러니를 눈치챈 사람이 있다면 영숙 본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뿐이었죠. 행사는 2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수여식이 끝나고 간단한 리셉션이 있었으며 이후 영숙은 자신을 기다리던 비서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무진이 다시 그 앞에 와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영숙이 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죽 시트의 감촉이 부드러웠어요. 창문 너머로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앞치마가 있었죠. 재단 행사 때마다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영숙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출발할까요, 회장님? 영숙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길 건너편에 누군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봄꽃이 지는 거리를 보는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세요.
제 인생의 향기를 맡으러 갈 시간입니다. 리무진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벚꽃잎이 차창 위로 내려앉았다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봄거리가 흘러갔죠. 사람들이 걸었고 꽃이 졌으며 세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클래식이었어요. 낮고 고요한 첼로 선율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슬프지 않은 종류의 고요함이었어요. 긴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평온함.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의 여유로움. 이강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 안에 낡은 앞치마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새벽 수산시장의 냄새가 기억 속에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아, 냄새가 뭐 어때? 이 냄새가 우리 먹여 살렸잖아. 그 냄새가 이제는 역겹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그 냄새가 이제는 향기였습니다. 리무진이 봄 거리를 가르며 달렸어요. 차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하늘 아래 이강영숙이라는 이름은 이제 어떤 소금도 지울 수 없는 향기 속에 새겨졌어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죠.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이강영숙 재단 사옥 앞 화강암 계단 위로 빗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하는 직원들이 우산을 접으며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고 경비원이 입구를 지키며 방문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그런데 사옥 맞은편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그냥 서 있었어요. 검정 점퍼는 어깨부터 흠뻑 젖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 위로 빗물이 고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눈 밑은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꺼져 있었어요. 그 남자가 5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 거리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 전의 최진수와 지금의 최진수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는 1시간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재단 사옥 안으로 들어서려다 멈추기를 3번. 발걸음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2번. 그 안에 있는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는 그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발을 뗀 것은 10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경비원이 그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강영숙 회장님 면담 요청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잠깐 그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흠뻑 젖은 점퍼, 진흙이 묻은 신발, 약속이 없는 방문객. 경비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진수가 잠깐 망설였어요. 최진수입니다. 경비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이 건물 안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곧 무선 이어폰에 손을 댔어요. 낮게 무언가를 전달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경비원이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3층 소회의실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소회의실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긴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한쪽 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의 빗속 풍경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창가에서 가장 먼 의자에 앉았어요. 젖은 옷에서 물기가 의자 위로 번졌죠. 그는 그것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이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네이비 블루 재킷에 차분한 색의 바지 차림이었어요. 그 어떤 장식도 없이 단정했지만 그 단정함이 오히려 이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조용히 따라 들어와 한쪽에 섰어요. 영숙은 진수와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끝 약간 비켜선 자리에 앉았어요. 그 위치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도 다른 의미로도 분명했습니다. 왔네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놀라움도 반가움도 경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어조였죠. 진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머릿속에서 준비했는지 몰랐지만 막상 이 여자를 눈앞에 두고 나니 그 말들이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꺼낸 것은 딱 두 글자였어요. 미안해. 영숙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계속했어요. 나 진짜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당신 유산 가져간 것도, 이혼한 것도, 결혼식에서 그렇게 한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거 알아. 이제 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쌀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어. 매달 변제금 내는 것도 버거워. 근데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금 진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살아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빗소리가 유리창 위로 흘렀어요. 소회의실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그 침묵 속에서 진수를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자, 자신의 어머니 유산을 가져간 남자, 소금을 뿌렸던 남자. 지금 이 순간 그 남자가 자신 앞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흔들린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을 이제 말해야겠다는 그 결심이 자리를 잡는 흔들림이었어요.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진수가 손을 내리고 그녀를 봤어요. 미안하다는 말 들었어. 근데 나는 그 말이 필요하지 않아.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괜찮다고 해줘야 할 것 같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당신이 가져간 건 돈이 아니었거든. 내 어머니가 새벽마다 시린 손으로 벌어놓은 시간이었어. 내가 비린내 맡으면서 지켜온 20년이었어. 그게 괜찮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마. 나는 당신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할 생각이 없거든. 그럴 에너지가 내 인생에 남아있지 않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살고 싶으면 살아. 그게 당신 몫이야. 내가 당신 삶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생각도 없어. 변제금은 계속 내야 하고 합의한 조건은 지켜야 해. 그것만 지켜줘. 그녀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수가 잠깐만. 영숙이 멈췄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걸 나는 이제야 알아.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당신이 있을 때는 몰랐거든.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 등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된 거야.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영숙은 나갔습니다. 진수는 소회의실 안에 혼자 남았어요.
빈 의자들, 빗속의 도시, 테이블 위에 그가 흘린 빗물 자국이 조용히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영숙이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바삐 걸었어요. 모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진수는 자신에게 목적지가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발이 무거웠습니다. 소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비서가 조용히 엘리베이터 방향을 안내했어요. 진수는 그 안내를 따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닫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흠뻑 젖은 사람, 눈밑이 꺼진 사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것이 지금의 최진수였습니다.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유리문 밖으로 나왔을 때 빗속이었어요. 진수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이미 젖어 있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죠. 그는 그냥 빗속으로 걸어갔어요. 사옥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봄비가 내렸어요. 벚꽃잎이 빗물에 젖어 보도블록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비 한 번에 지는 것이 벚꽃이었어요. 그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로. 그러나 한 걸음씩. 그것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같은 시각 3층 소회의실 창가에 이강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걸어가는 진수의 뒷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우산도 없이 빗물을 맞으며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분노도 연민도 후련함도 아닌 아주 오래되고 아주 낡아버린 무언가였을 뿐이에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부정할 수도 없는 무언가. 영숙은 창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걸어가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재단 다음 분기 지원 계획서, 신규 창업가 선발 기준안, 협력기관 확장 제안서. 그녀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음으로 서울의 봄 한복판에서 이강영숙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 이미 지나간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 자신의 향기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것. 창밖의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강영숙은 서류에 펜을 올렸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자리에 초록이 들어서는 계절이었어요. 5월의 서울은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이강영숙 재단 사옥 앞 화단에 심어둔 라일락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 향기가 건물 입구까지 은근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그 향을 맡으며 발걸음을 늦추는 아침이었죠. 그날 영숙의 일정표에 없는 방문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서 연락이 올라온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회장님, 하준희 씨라는 분이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예약은 없으시고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영숙은 잠깐 손을 멈췄어요. 하준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식장 안에서 새어나오던 울음소리. 하얀 웨딩드레스. 아버지에게 끌려나가는 진수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 여자의 표정. 영숙이 직접 본 것은 그게 전부였어요. 올려보내세요. 영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하준이는 예상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먼저 떠오르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화려하거나
당당한 인물을 상상하게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하준이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수한 베이지 컬러 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핸드백 하나, 그 어디에도 재벌가 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숙 앞에 서더니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이강영숙 회장님,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연락도 없이 왔는데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은 목소리였어요. 영숙이 맞은편 자리를 권했어요. 두 여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라일락 향기가 실려 들어오는 것 같은 조용한 오전이었죠. 하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아니, 힘드셨다는 말도 부족하죠. 그 남자한테 당하신 것들 뉴스로도 보고 사건 기록으로도 봤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최진수가 전처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혼 사유도 유산 문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몰랐고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결혼식 날 식장에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대기실에서 드레스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누군가 달려와서 아버지가 신랑한테 소리 지른다고 했을 때 저는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드레스 끌고 나갔는데 그녀는 거기서 잠깐 멈췄어요. 회장님이 보였어요. 소금 뿌려진 코트 입고 조용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 그때 저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죠. 그냥 어떤 여자가 저 사람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영숙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많이 놀랐겠네요.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회사 일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렸고 진수 씨와의 법적인 정리도 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 과거를 하나하나 알게 됐는데 하준이가 핸드백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이 봉투를 봤어요. 손을 뻗어 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진수 씨를 통해 진행했던 다른 계약들이 있어요. 성진그룹 것 말고 더 작은 규모의 거래들인데 그 과정에서 진수 씨가 자기 이름으로 빼돌린 수수료가 따로 있었어요.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수혜자가 하준이가 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원래 회장님 쪽으로 가야 하는 돈이에요. 진수 씨가 이혼 이후에도 회장님 이름으로 묶여있던 수익 지분에서 부당하게 가져간 거거든요. 저희 법무팀이 확인했고 이 서류가 그 내용이에요. 영숙은 잠시 봉투를 바라봤어요. 직접 가져오셨네요. 변호사 통해서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왜요? 짧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짧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라일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도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회장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저도 그 사람 때문에 결혼식 날 드레스 입고 울었고 아버지 회사가 흔들렸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법적으로 정리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떨렸어요. 근데 어느 날 재단 개소식 뉴스를 봤어요. 회장님이 연단에서 낡은 앞치마 들고 엄마 얘기하시는 거.
그거 보면서 저 처음으로 울었어요. 진수 씨한테 당해서 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 온 건데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하준이가 영숙을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회장님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저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저는 훨씬 덜 당하고도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준이가 봉투 옆에 작은 명함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저 이번에 작은 법인 하나 만들었어요. 여성 피해자 법률 지원 단체인데 아직 시작 단계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지만 혹시 재단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영숙이 명함을 들었어요. 단순한 디자인의 명함이었습니다. 법인 이름은 목소리 재단이었어요. 대표자 하준이. 영숙은 명함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 재단. 네. 소리 못 내는 사람들 목소리 대신 내주는 곳 만들고 싶었어요. 영숙이 명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 그 이름 좋아요. 하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꾹 눌러 다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에 미팅 하나 추가해요. 하준이 대표님하고 협력 방안 논의할 시간 잡아줘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준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영숙도 일어났어요. 두 여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악수를 하기 전에 하준이가 말했어요. 회장님, 저 결혼식 날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요. 소금 맞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던 거. 그때 회장님 표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날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영숙이 그 말을 받았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 아니, 잃어도 괜찮은 사람의 표정. 영숙이 잠깐 그 말을 음미했어요. 잃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준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을.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하준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이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짧았지만 단단했죠. 하준이가 나간 뒤 영숙은 창가에 잠깐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명함. 그것이 오늘 뜻밖의 도착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수에게 당한 두 여자가 이 방에서 처음 마주 앉았어요. 한 사람은 2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한 사람이었죠. 나이도 달랐고 살아온 배경도 달랐으며 당한 것의 깊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눈 것은 어떤 계약보다 단단한 무언가였어요. 영숙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 재단. 그녀는 그것을 책상 한쪽에 세워두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문진 옆에 기대어서 라일락 향기가 여전히 창 너머에서 불어왔고 서울의 5월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영숙은 다시 의자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혼자가 아닌 방식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오래 헌신해온 사람에게 외면받았을 때, 그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었죠. 여러분은 영숙처럼 20년을 참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소금 세례를 등으로 맞으며 조용히 견디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영숙의 이야기는 단 하나를 말하고 있었어요. 냄새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 새벽의 비린내가, 시장 바닥의 땀 냄새가, 고단한 하루하루의 흔적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만들어 온 향기라는 것. 그리고 진짜 역한 냄새는 남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의 오만함에서 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냄새가 담겨 있나요? 그리고 그 냄새를 향기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영숙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는지 아래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오래 기다려온 정의와 뜨거운 감동을 함께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